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늘 정말 격조 높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셨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처음 뵙습니다. 네. 네. 그동안 격조했다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격조하니까 격조가 덮어지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스님이 오셨죠? 그럼요. 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빛고울. 예, 빛고. 광주. 예. 그런데 지각하셨어요. 네, 뭐 저희가 녹음이라 큰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김양래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네. 아이고, 박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을 가끔 빛내주시는 주로 활약하시는 곳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근데 주로 안 그것이 알고 나오던데 싶다. 주로 전화로만 하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데서 주로 활약하시다가 이 마이너 방송에 오셨는데요. 김인수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인수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김양래 선배님. 네. 옛날 80년대 데모할 때부터 늘 뵀는데요. 예. 5.18 기념재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5.18 기념재단은요, 네. 1994년에 5.18 보상이 시작됐어요. 그때 그 희생자들이 조금씩 돌아가신 분들, 다치신 분들. 예, 그리고 감옥에 간 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기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돈을 모아서 만들었고, 이제 그때 국민성금 또 해외성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중간 질문. 예.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줘서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때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조금씩 보상받거나 혹은 집에 갖고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재단이 시작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제가 이래서 사실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국가가 무슨 돈을 줘가지고 광주시 예, 같은 뭐 데서. 5.18 기념제는 생긴 줄 알고 있어요. 예.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통받으셨던 그 분들이 주머니 돈, 쌈짓돈 혹은 코 흘리게 묻은 돈을 모아가지고 5.18 기념재단이 최초로 잉태되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시에 1980년 당시에 국민들이 모아서 정부에 맡긴 돈이 있었어요. 네. 그 희생자들을 도와주라고.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이제 자기들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 정부란 어떤 정부? 전두환. 이 전두환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광주시에다 내려준 거예요. 광주시에서 광주시정부가 또 그걸 가지고 그 자기네들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아주 나중에 이제 그 국민성금이죠. 네. 그 국민성금을 여기에 보태주셔가지고 기금이 좀 더 커졌죠. 아니, 김 변호사님. 아니,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해. 김 변호사님. 성금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이런 성금은. 제한 없어요. 제한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광주- 당장 피 흘리고 네. 고통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강주 이제 학살, 예전에 강주 피해자 예. 분들이 이미 피해를 당하신 10몇 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쓴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김 변호사 말 좀 하세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금이?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도덕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 그게 정신을 살리는 원래대로 사용됐어야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집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그런 정신들을 볼 수 있는 단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성금이 나왔는데 말이죠. 국민성금 모금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시 이제 그 광주시의 시정부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걸 가지고 뭐 그 공원을 만들어 버리고 그 네? 공원. 어디에다가요? 저기 광주에 혹시 그 비엔날레 아시죠? 알죠. 네, 비엔날레 그쪽 공원입니다. 그게 그건 5.18 공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공원을요? 일반 공원을 만들었죠. 그럼 범죄는 5.18이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예. 처음에는 이런 건 불법 아닙니까? 그 용도가 정확하니 뭘로 특정됐느냐에 아니, 따라서 5.18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부자 의사들이 명백히 되어 있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다른 데로 썼다 하면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변호사라는 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봐서 알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정의의 그런 문제는 안 문제입니다. 물으셔야지. 안 왜 물어야 참-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의뢰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힘팔리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이렇게 붕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뭐 기속될 수 있는 무슨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김을 빼게 하는 해석을. 그러면 5.18 기념재단이 5.18과 관련된 유일한 재단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건 정말 유서 깊은 재단이네요. 그러네. 아니, 저는 딴 것보다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6.18에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사실 살 한 점씩 떼어내듯이 그러니까. 그 재단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가끔 5.18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그거 나라가 돈 줘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예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수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상임이사님. 예. 상임이사면 높은 겁니까? 예, 제 이제 이사회에서 네.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네. 이사장님이 이제 비상근이시고 제가 이제 상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접 이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이를테면 중심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무지 높으신 분. 네. 최고 의사결정. 출근하는 분 중에 제일 높으신 분. 예, 예. 최고 의사결정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거겠죠. 예. 이사회에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예, 제가 실무적으로는 예, 실제로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걸로요.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다. 그런데 아니 제가 기왕에 이제 우리 오다방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80년대에 망월동에 우리가 모르게 갈 때 예. 왜 도대체 묘지를 모르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80년대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 김양래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주로 감색 양봉을 주로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노타이에 하얀 셔츠를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차림으로 망월동 입구에 서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가면 안 걸린다고 우리를 데리고 가거나 혹은 뭐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처음 뵀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경. 초반 얘기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강주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누나들이죠. 누나들 되는 운동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항쟁에 분노했던 학살에 분노했던 분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송백회라고. 근데 그분들이 5.18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송별을 많이 못 갔어요.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들어가지고 밥을 해놓고 우리에게 이제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항상 그 중심에서 밥을 우리에게 잘 먹으라고 격려해 주거나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김양래 청년은 밥을 안 먹었다고 우리에게 그걸 해주느라고 그럴 때 봤던 김양래 선배 도대체 그런데 계속 그런 일만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도 사실상 권력 서열 1위였는데 누나 네. 맞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누나들 그러니까 여성 운동가들이죠. 그러니까 여성 언니들이 나이는 어린데 김양래 청년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호령을 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김양래의 인간미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 단체에서 활동가 중에 낮은 직급을 간사라고 부르는데 네네. 간사란 말이 사실은 줄기간자. 네네네. 그러니까 줄기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심부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김영래 선생님이 내내 간사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조직하고 네네네. 배치하고 예. 이런. 그런데 제가 사실 김양래 선배 기억하는 이유가 그런 일만 했으면 기억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망월동에 딱 갔는데 웃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이 천성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근육이 그렇게 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무서워서 그 당시엔 덜덜 떨고 갔거든요. 얼굴이 궁금하신 분은 뭐 검색하면 오늘 언제든지 초대장님이 나오니까. 누구예요? 모르죠. 그러고서 계속 그 5.18과 관련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그 91년까지 이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잠깐 뭐 쉬었다가 그 뒤로는 이제 방송국 일을 했습니다. 광주 평화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회 일을 예, 좀 하셨던 거죠. 그쪽에서 방송국 만드는 일을 몇 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일은 또 같이 했죠. 또 시민사회 일을 했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에 와서 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낙향해가지고 이제 5.18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광주 일이 5.18 관련된 일이니까요. 또 광주 인권평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일을 좀 했고, 예,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 돈 안 되는 일은 계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체험이 생각나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그 5.18의 진실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대체로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저 반기문 씨 빼고는 그 문재인 변호사, 뭐 이재명 변호사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박원순 변호사, 박원순 다 그럼 5.18 이후에 정말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나고 특히 그런 것에 노무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그렇죠. 뭐 전혀 다른 변호사였다가 이재명 변호사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혀 뭐 과장이 아닐 텐데 저희 세대들도 다 그랬는데 그때 광주 비디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책인데 사진책이. 네. 그걸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이제 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왜 무너졌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두환 시대가 이제 1981년도일 겁니다. 12월 1일 날 컬러 TV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VCR을 드디어 갖게 됐어요. 비디오 네. 기계. 이제 비디오 기계를 갖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가 사실 이제 그 VCR 2대를 붙이면 그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18 비디오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돌아가신 힌즈 펜터 선생이 찍으신 영상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그냥 아까 광주 전주교 정의평화위원회랑 끝나버리니까 너무 관념적인 말인데 그 80년대 그 정의평화위원회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비디오 상영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래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에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국내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진도 좀 제법 많이 있었는데 외신 기자들이 촬영한 것들. 네.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당시 80년 초반에는 그런 사진이 있어도 숨어서 봐야 됐고 공개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그 작업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을 걸고 또 지금 뭐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94살이시네요. 윤공희 대주교님이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꼬마인데 그 사진책을 만들겠습니다. 사진 전시를 하겠습니다 할 때 그분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책임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신부님들도 구속했으니까요. 주교님, 대주교님. 어마어마한. 그 대주교님이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잊히지 않은 것이 그 6.29가 막 끝났을 때도 아주 그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인쇄소를 그 정보기관에서 뒤지고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사진전이 끝나고 사진이 모아지니까 또 시민들이 사진을 내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금 홍성담 선배하고 같이 이거 저 우리 책을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홍성남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라남도 특유의 존칭을 듣고 계십니다.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네. 선배한테 자네 이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네라고 말하면 그것이 친한 선배에게 하는 말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성담 화백이 그 김영함 비망록에 14번인가 15번 나왔다는 그분이죠. 네. 그리고 그 닭을 그려서 광주 빛나래를 추락시킨.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홍성담 형이 저보다 한 해 위에요. 네. 그래서 항상 늘 의기가 투합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야 그거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시작을 했지요. 시작을 해서 첫 판을 25,000부를 찍었습니다. 이야.
네, 80년대 네.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으로 치면 거의 25만 분에.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가 제 키만큼 되더라고요. 인쇄를 해놓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재본을 할 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찍었는데. 예, 예. 재본서가 따로 있었으니까. 재본하는 곳에서 다 잡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재본서를 못 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 찾아갔죠. 대주교님 인쇄를 했는데 재본할 곳이 없습니다. 재본기를 중고로 살 테니까 어디 방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였으면 쓰겠냐. 그러니까 신학교도 좋고 수도원도 좋습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말씀하시면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해야 할까? 예. 그랬더니만 윤대중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겁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 했던 것이고 그거는 저에게 야 그러면 당신한테 한 사흘 정도 시간을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돌아 나왔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한 이틀이나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신학교도 알아봤는데 신학교에도 이 정보기관 사람들이 매일 와서 체크를 한다고 한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신학교라는 것은 가톨릭 강주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 이사장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원들도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가 한번 가서 봐라. 내가 사는 집 지하에 주교관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써보면 어쩌겠냐. 아이고. 일단 여기서 우리 윤경희 대주교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주교님 고맙습니다. 아니 윤공희 대주교님은 광주 교구의 교구장이신데 예. 광주 분은 원래 아니신 거죠? 평양 출신이에요. 네. 평양 분이. 예, 뭐, 어차피 끼지 말고. 예, 하여튼, 예, 그다음 먼저 들어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많을 때가 아니니까 주차장만 만들어놨지 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는 여기 먼지만 털어가지고 내고 중고 재본기를 샀습니다. 재단기, 재본기 네, 압니다. 예, 네.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 가톨릭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숙련 공들이 네, 초짜들. 예, 초짜들이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예. 그러고. 그걸 이제 보름에 걸쳐서 거기서 만들었어요. 야간으로 2만 5천 불을. 예. 자, 오늘 여기 역사 기록을 위해서 그때 참여해서 재단하셨고 예. 또 여기서 재단이라는 건 여러분 책을 보통 나오면 자르는 거. 책의 사이즈가 우리가 보는 책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른바 신국판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가에 나와 있는 종이들을 꼭 그만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잘하시고. 네, 아니, 제 청취자를 위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일하셨던 분들 명단을 좀 알려주십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광주 광역시 인권 옴부즈만 하고 있는 홍세현 씨. 홍세현 선생님. 네. 또 지금 전라남도 자활센터 광역센터장 하고 있는 김삼용 씨. 또 이제 천주교의 그때 조선대학교 빈첸시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청년들 가톨릭 청년의 청년들 해가지고 보름을 했는데 그 비밀이 새나가질 않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네. 네. 그래가지고 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2만 5천 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군데 쌓아놓을 수도 없고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그날 바로 그게 마무리되자마자 트럭을 불러가지고 한 대는 서울로 왔습니다. 함세웅 신부님께 이제 드리기로 해가지고 함세웅 신부님께서 이제 좀 도와주셨고 또 한 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예, 부산에 김정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박 신부님인데 그 당시 이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부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박승원 신부님. 박승원 신부님, 네, 맞습니다. 박승원 신부님. 그래서 그 성당 두 군데로 5천 불씩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눕시다.
동시에 그걸 이제 실시를 한 거죠. 그 전두환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 조직망이 지하 조직으로 이 유인물 불온 책자를 뿌리는 국가 전복을 음모한 사람들이네. 그런 그때는 블랙리스트 없었어요? 그때는 다 블랙리스트였어요. 전 국민이 블랙리스트였어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아무튼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한꺼번에 풀리니까요. 이제 이 정보기관들이 속수무책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한 군데서 나오면 금방 잡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그때는 야간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찍을 쯤에는 없었습니다. 있어요. 통행금지는 80년에 없어지는데. 아니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있었어요. 아니 통행금지가 아니라 야간에 야경이라고 야경이 하나요? 있었죠. 통행금지가 있다. 야경이 있어요. 야경.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방범대원. 방범대원. 방범대원이 있었어요. 야간 순찰대원이 있었죠. 그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네. 그런데 이제 그게 주교관이지만 길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차가 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그 주차장 입구를 매트리스로 막았어요. 매트리스를 기대서 막고. 그거는 빛 안 나가고 소음 안 나가고. 소음이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드르륵 하는 그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그냥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책.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막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사실은 그때는 사실대로 말하면 가끔씩 터미널 같은 데서도 그냥 팔았어요.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팔았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시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터미널에서 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서점만 말고는 다 팔았습니다. 서점은 유통이 안 되죠. 서점에서는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해 이제 장용주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 한국에 독일에서 들어오시면서 그 힌츠페터 씨 필름을 갖고 온 거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정확하게? 87년이에요. 네네. 그 전에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디오를 보냈는데 도착이 안 한 거예요. 도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보지 못하다가 그분이 직접 갖고 들어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시부님께 시부님 이거 만듭시다.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조금 이거 뭔 소리야? 잠깐만요. 여러분께서는 진짜 5.18이 어떻게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진짜 역사의 생생한 증언을 좀 듣고 계십니다. 하나는 강주항쟁의 학살의 그 진실을 알린 책자 25,000부를 어떻게 제작했는가를 앞에 들으셨고 이제 그 유명한 강주 비디오, 강주 비디오가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 발령받은 곳이 광주 계림동 성당인데 거기를 가서 뭐 있다고 하니까 좀 봅시다 하니까 보여주셨어요. 근데 봤는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보는 그런 필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님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요 좀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전으로 나오길래 뭡니까 바로 찍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이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니터로 나오는 걸 그냥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동영상 카메라로? 모니터로 나오는 걸 그냥 동영상 카메라로 찍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찍어 보셨겠네요. 봤죠. 안 나오죠 그러면. 봤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나오는데 이렇게 줄이 가잖아요. 그게 이제 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NTSC 방식 아닙니까? 주사선 방식. 주사선 방식이 유럽 방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독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텔레비전 자체가 이제 멀티 텔레비전이에요. 팔이나 NTSC나 다 되는 그러니까 모니터로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자체가 NTSC 방식이니까 이게 줄로 나와버려요. 안 그래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게 24프레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찍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건 몰랐고 하여간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 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팔 방식하고 NTSC가 네네. 달라서 우리가 알게 뭐야. 예. 너무 어렵다. 네. 아니 VHS 그건데 그러니까 뭐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어요. 네. 겉으로 겉모양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방송국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요. 광주에서는 그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광주에 기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여기 세운상가에서 그걸 그 암암리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세운상가로 왔습니다. 세운상가에서 하니까 그때 세운상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밤에 야간에 그 KBS나 이런 데에서 바꾸는 게 있는데 거기 야간 근무자에게 뒷돈을 주고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KBS나 MBC 당시 그런 큰 방송국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필름을 이제 테이프를 가져오면 그걸 한국에 맞게 틀어야 했기 때문에 컴포터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컨버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상도가 같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컨버전하는 그런 기계를 갖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격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1시간 분량인데 1시간 분량을 해서 30만 원 줬습니다. 그 당시 30만 원. 네. 엄청난 돈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날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올 때마다 그 찾으러 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간이 그렇죠. 이거 이제 딱 나를 덮치지 않겠나. 거기 종로 성당이죠. 거기 건너편 세무상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어디로 튀지? 이제 길을 건너서 종로를 건너서 종로 성당으로 튀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3개인가 2개인가를 세 개를 줬던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테이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이프였냐면 저 힌츠페터 씨가 했던 그 독일의 그 ARD 방송에서 했던 그 테이프는 나왔고 그 NHK라든가 또는 영국에서 방영했던 그 뉴스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참고 자료로 쓰려고 그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 줘버리더라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 거기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해준 거 들고 이제 튀었죠. 우선 들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5.18 기록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 가톨릭센터 6층이 교구청이었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교구청이 직접 옮겨가고 신부님들이 살았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이제 양쪽으로 방이 있으니까 가운데가 복도가 그 캄캄해요. 불을 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때 빛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복도 이제 가운데 먹방에서 이제 그 홍성담 씨하고 또 그다음에 홍세현 그 당시에 이제 저 정의평화연에서 일을 도와줬던 여성하고 상용주 신부님하고 그 이제 그걸 편집을 했죠. 그 여성도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성당에서 부르는 이름 그건 뭐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마리아라고 해놓고.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다 이것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 제가 이거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레이션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거 나레이션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직접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건 제가 했어요. 그래 어쩌 좀 심심한 다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고 또 이제 제가 해서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장용주 씨이 내가 하려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 뭐 여성한테 시켜보고 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그 제가 한 게 좀 낫다 해서 초기에 만들어진 건 제 목소리로 그 나레이션이 나가 있습니다. 드디어 김학래 선배가 칭찬하는 거를 자화자찬하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테이프 제 1차본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나레이션이 억양이 없어요. 억양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어가는 그게 김학래 선배님 목소리. 자, 그렇게 정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원본을 하나 만들었네요. 네. 이걸 이제 대량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량 복사를 하는 데가 당시에는 뭐냐면 어린이 프로그램 하는 데가 대량 복사를 했고 어린이용 뭐랄까 비디오 테이프 하는 데하고 성인물 만든 데가 그 기계가 그 애로 성인물 만드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는 데가 야매로 돼 있고 예, 또 이제 어린이용 뭐 이런 그 디즈니랜드에서 놓은 그런 것들 하는데 이런 데였는데 불법 복제. 예, 불법 복제 맞습니다. 불법 복제하는 곳이었는데 그걸 들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5.18이라니까. 5.18인데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걸리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거 또 불법. 완전히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도저히 방법이 안 되니까 그때 또 다시 윤공희 대지교를 찾아갔죠. 대지교님 갖고 계신 그 VCR 기계를 내놓으십시오. 네. 그거 이제 신부님들한테 가서 신부님 그때는 그 집에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성당에 하나하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신부님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하나를 넣고 예, 그 공테이프를 넣어서 돌리면은 예를 들면 3개가 몰려 있으면은 3개가 나오고. 전형적인 수작업이네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걸 수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은 편집기라도 있습니다. 그때는 편집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글씨가 흘러가는 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다 쓰고 나면 대롱이 있잖아요. 그 종이 대롱. 종이 대롱에다가 그 글씨를 타이프로 쳐가지고 이렇게 그 양쪽을 묶어요. 한쪽에서 돌리면 돌아가자 흘러가잖아요. 그걸 카메라로 찍어요. 그 놈을 그 찍어진 놈을 갖다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막을 넣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막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막을 할 때 두루마리 화장지 남아 있는 것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연결해서 글씨를 거기에다 이제 타이프를 쳐서 오려서 붙이고 한쪽으로 돌리면 이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루마리 화장지 그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대롱 2개를 양쪽에 놓고 그 중간에 글씨를 쓰고 마치 일부러 자막 편집기를 편집한 것처럼 흰 종이에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 홍성단 판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피가 떨어진 게 나옵니다. 5.18 새벽 시리즈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판화를 놓고 거기다 한 방울 더 찍고 또 한 방울 더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계속 연결해 돌리는 것이 이제 그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 하여간 그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계속 돌리면 열이 나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원본이요. 아니 원본 복사본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이프 기계가 열을 받으니까 기계가 열을 받으니까 기계를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빨리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VCR이라고 그럽니까? 그 기계.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그걸 구입을 뭐 10개, 20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래도 한꺼번에 1시간이면 10개 나오죠. 좀 쉬었다가 또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천 개 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뿌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성당이나 학교 이런 데서 그 비디오를 갖다가 이제 틀었는데 그때는 이제 몇 시 상영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들어가서 보고 그랬었죠. 그때 그래서 주로 상영했던 게 성당과 그리고 이제 강주 YMCA 이런 데서 최초 여러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라북도 성당에서도 틀고 전국에 있는 정의평화 신부님 소속돼 있던 그런 성당들 대부분도 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명동 성당 문화관에서 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같이 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약간 도입 얘기를 꺼냈는데도 이렇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김영래 선배님이 마이크를 30분 동안 혼자 잡으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 평소에 재밌다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네. 예, 그런데 역시 이게 준비시키면 재미있게 못합니다. 아. 준비시키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뭘 준비해. 네. 재미없어. 아. 근데 그냥 물어보니까 있었던 얘기를 고스란히 안기부에 와서 진술하듯이 지금 다. 근데 검찰 수사는 못 받을 것 같아. 줄줄줄줄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하고 네. 목사님들하고는 이 국정원이나 안기부나 검찰에 가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하느님한테 미안해서 거짓말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저 이제 5.18이라는 게 현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은 5.18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고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7년 헌법체제, 87년 체제라고 하지만 87이라는 것 자체가 8055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두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87년도까지 전두환 통치 세력을 장기 유신 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87년 6월 10일까지를 거대한 5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통치적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정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민중적 그러니까 예, 관점. 민중적 관점, 네. 진보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강주항쟁은 그날 하루 있었던 게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죠. 그리고 강주의 진실이 확산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만큼의 그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며칠 전에 이제 벌써 30주기를 맞은 박종철 학생 열사만 하더라도 바로 그 강주의 진실을 통해서 광주의 아들이죠. 그렇죠. 자기 네. 세계관을 네. 바꾼 고향은 그런, 부산이지만 네, 그런 네. 것이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87년까지가 거대한 5월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5.18이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지금 많이 얘기하는 헌법 가치, 네. 헌정 질서의 네. 시원 같은 거고 그렇죠. 곳곳에 광주의 아들들, 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예, 예. 지나니까 5.18이 약간 광주만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5.18 기념재단을 꾸려가시면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죠.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뭐랄까 어느 결에 이제 광주 안에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뭐랄까 전략적인 그런 틀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런 그 생각들을 반성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5.18의 정신 또는 현장 경험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 대해서 상당한 뭔가 성과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시아를 넘어서 네. 이런 다양하게 5월을 기억하고 5월을 하나의 교과서적 교훈으로 또는 그들의 모델로 이렇게 삼아가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은 늘어났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편협된 지역의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반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5월 광주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전두환이나 그 일당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법률적 쟁점이 뭐였냐면 국헌문란이었습니다. 네. 지금 촛불도 국헌문란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 어쨌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엄연한 현실. 예. 그러나 국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명제와 헌법 정신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이 촛불의 그 핵심적인 것도 물론 한 단어로 해라고 하면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때 당시도 정의고 지금도 똑같이 최고의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이 저지른 국헌 문란행위고 국민 주권주의가 문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무튼 법률적 쟁점으로만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은 서 작가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권자가 네.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이고 어떤 나라인지 네. 를 보여줬는데 네.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정말 학살당하면서 총 맞으면서 네. 최근에 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는 그전부터 이야기야 들었지만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는 것처럼 헬리콥터에서 총까지 쏴대면서 전일 빌딩에 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네. 대한민국을 네. 지키려고 했고 그거를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고 사실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죠. 아 그렇죠. 쿠데타 세력이니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엄청 잘못. 박근혜하고 착각했습니다. 아, 박근혜는 네, 위임 받았는데 네. 위임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냐. 네, 이게 네. 단순히 지금 현대사를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역사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이후에 한국인들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되게 5년 주기로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 거대한 혁명기였다. 사실 올해까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가. 1894년부터 지금. 예, 거대한 혁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촛불 집회 때문에 역사의 중요한 대목들을 짚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894년 동학혁명, 1895년 을미의병, 그리고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1910년 경술 국치를 당하면서 일어난 경술 국치의병,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뭐 3.1운동, 1919년, 1920년에 있었던 그 두 번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929년도 강주학생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해외에서 있었던 건 제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해도 평균치만 계산해도 5년 주기로 있었습니다. 아주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6.25가 끝난 지 7년 만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5년 뒤에 다시 6.3 사태라고 부르는 한일 구려회담에 대한 반대 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72년도부터 반유신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다양한 투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79년도 부마 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주 학살로 이어지는 요 과정들이 5년 주기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안정돼서 근래 텀이 좀 길어진 겁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굉장한 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주 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임되지 않는 비선출 권력이죠. 군인이니까. 사법부, 군인 이런 것도 이제 비선출 권력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국가 폭력 기구가 사실은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조정됐을 때 갖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군인이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비선출 권력이 군인들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학살한 예는 많습니다. 학살 당한 예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맞서 일어나서 항쟁을 조직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을 줄 알면서 전남도청이랑 하는 곳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새벽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 남긴 어마어마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채를 남긴 겁니다. 목숨을 부채로 남긴 거죠. 단지 피맷방울 흘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목숨에 대한 부채를 갚는 것으로서의 민주정체를 구성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사실상 동의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강주 학살이 그리고 강주 항쟁이 강주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옥장희 선생님이 이제 우리 그 김양래 선배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런 중요한 강주의 그 정신 혹은 강주의 가치가 왜 좀 지역으로 좁아졌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렸었죠. 할 말 다 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한 말씀만 보태면 네. 숭고한 패배라는 표현을 빅토리고가 레미제라블 처음에 쓰는데 딱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그렇죠? 뻔히 알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현대사에서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못 그러니까 찾겠는데요. 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동학혁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싸운 사람들이긴 네, 하죠. 네, 물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랄까 좀 현재적이지 않았죠. 그러나 강주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아주 현재적이었고 그리고 외세의 조정도 아니었죠. 사실은 자기 나라 군대가 세금 받고 있는 군대가 자기 나라 그 시민을 향해서 더구나 그 시민이 무슨 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군대 안 가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적어도 군사 쿠데타로 더 이상 통치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그 표현 자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총기 무기, 헬리콥터, 기관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살한 사건이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 기꺼이 맞섰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아까 그 부채의식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 전남도청과 인근에 저항했던 목숨을 담보로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또 정말 이 광주에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라. 네. 그러면서 마지막을 지켰던 분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추정하기는 200명 정도 이제 그 기록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젊은 사람, 여성들 나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울림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게 울림으로 지금 오늘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비슷한 사건이 한국 역사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4.19도 있었고 또 올해 30년을 맞는 6월 항쟁도 있습니다. 근데 5.18하고 이 항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4.19하고 6월 항쟁은요. 마지막에 승리를 얻어내요.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항복을 얻어내고 인정을 하고 5.18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광주 사람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서로 눈과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게 진실을 향한 새로운 싸움을 준비를 하게 해줬고 끊임없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흑색 선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라도 빨갱이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17년 만에 이걸 뒤집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일단 이 판결로 뒤집었고 네. 그리고 날아가니까 국가기념일로 인정을 했고 여전히 왜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군사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군권을 잡았습니다. 12.12는 그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로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5월 17일. 네, 그게 내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두환 노태우가 최종적으로 5.18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입니다. 5월 27일 날, 5월 21일 날 발포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을 못했습니다. 자위권이라고 하니까. 근데 5월 27일 날 마지막 날 진압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로 그걸 단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법원이 그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이 공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5.18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전히
그 우호적이지 않는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그 5.18에는 존재하고 있다. 네. 예. 여전히 항쟁 중이다. 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만 있지. 예. 사실은 국가가 정부에서 공식적인 보고서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진짜?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 청문회 있잖아요. 네. 88년에 있었던 50 청문회 때 그 변호사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때 그 청문회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그 반대를 해가지고 정당 당시에 민자당입니다. 그 당시 민자당입니다. 예. 민자당 예. 90년 하여튼 뭐 중요한 예, 예. 그런가요? 3당 합당 이유가 민자당. 아, 그러면 그전에 민정당이에요. 민정당이에요. 아, 88년이니까요. 예. 그 민정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마지막 보고서 채택을 못 해버려요. 그리고 회기가 바뀌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논란과 그 상황에 대한 사실 문제만 좀 드러났지 그냥 그대로 너무 멈춰버려요. 아쉽네. 그때가 소위 여소야대 최초의 정부가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없어져버리죠. 예.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헬기가 기총소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잖아요. 국가수를 통해서. 예, 국가수를 네. 통해서. 그건 뭐냐면 새로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5.18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발포 명령 이런 것들을 계속 부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위권 발동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고 위험했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중에서 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쏴버린 것이 그 자유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기 기총소사를 끝까지 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민간이 밀집돼서 근무하는 곳이나 살고 있는 곳에서 쏴본 거예요. 네. 빈 건물에서 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윤공희 대주교님이 사는 건물의 6층에 주방에까지 총알이 날라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왔을까 했는데 헬기에서 안 쏘면 그게 좀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거기가 적어도 그 도덕적인 뭐랄까 그 상징적인 인물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다. 집무하는 공간이다. 그럼 그 주방에다 대놓고 총을 쏘겠어요? 일부러 쏜 거죠. 글쎄요. 네. 하여간 뭐 저는 일부러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가로 안에 넣고 싶어요. 다만 사실은 총알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나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 대주교님도 죽고 다 죽는다. 어린애도 그러니까 죽고. 그건 겁을 주려고 했는지 뭐 근데 이 총알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그 총알이 사람을 뚫었다면 사람이 죽는 거죠. 총알에는 눈이 안 달려 있지만 총구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건 잘 몰랐습니다. 그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할 수 예. 있는 근거가 드디어 제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모든 게 거짓말이 네, 됐거든요. 네. 짜맞추기가 네, 됐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기 그동안 때문에. 걔들이 계속 해왔던 논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다. 네. 라는 논리였거든요. 네. 자기들은 법률과 명령에 따라서 한 행위였을 뿐이고 그것이 이 폭도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위권 발동이었고 그것이 그 한계를 넘어간 거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밝혀진 강주 도청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사각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강주에 있는 빌딩 예. 전일 빌딩의 고층에 예. 그 10층입니다. 10층에 그 기관총 탄환 자국이 수백 발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정확하면 185발 이상이 있다. 네. 그런데 그 기둥 하나에 거의 한 50발이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쏜 거네요. 그럼요, 그냥 그럼요. 집중사격. 그 기둥 하나에 그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 85발에서 100발 정도가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아주 네. 좁은 공간.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그 상무총정작전이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은. 그 상무총정작전이라는 것에서 일어난 생명을 손실한 이유는 자위권을 발동해서였는데, 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헬리콥터의 무차별 사격으로 보았을 때 결코 자위권 발동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문과 새로운 기소와 새로운 법률적 검토와 그 재판을 포함해서 역사 기록을 국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네. 보고서 네. 이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저기 어제 CIA가 1200만 페이지를 그 오픈을 했습니다. 비밀 자료를.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광주 관련 자료를 저희가 이제 지금 요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5월 9일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동향이 없다. 네. 그렇게 돼 있고 6월 2일자 1980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1980년 6월 2일자 국가정보위원회에서 그 김일성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판단하고 있다. 그 흔히 얘기하면 도발하지 않고 있다. 도발하지 네.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자기들이 판단해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 때문에 그때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때 그걸 혼나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자기들 믿는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북한군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적이 흔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 말 없게 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기록으로. 누구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이름이 생각한 지만원. 지만원.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분에도 뭐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그래 그 재판에 그 자료를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는 5월 9일자는 시크릿으로 돼 있고요. 그 6월 2일자 그 보고서는 탑 시크릿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비밀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 생각에는 그 이런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국가가 공인하는 보고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만이 그 다음 그 상황을 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5.18이 계속 뭐랄까 그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의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1981년에 그 5.18로 인해서 구속됐던 사람들, 그분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주교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구속돼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그때 마산 교구장 장병화 주교였는데 그분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몰랐다고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 미안해서. 네. 아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구 대교구장에서 서정길 대주교 그분 이제 그 어디냐 칠곡까지 가서 만났는데 그분 그때는 그분이 보수의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만 그 당시에 보좌 주교가 이문희 주교인데 이효상 씨 아들이죠. 네. 이문희 주교님한테 편지를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교님 이분들 만나서 좀 도와주라고. 그때 이제 아무도 서명을 안 하니까 성직자, 수도자, 천주교 쪽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서정길 대주교가 그 서명을 해주고 그걸 뭐랄까 소개장 같은 데 간단하게 써줬어요. 그놈을 들고 거기서 나오는데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교들이면 그래도 오피니언 리더고 정보도 모이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쟁, 학살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듣는. 근데 우리가 오늘 왜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후다닥 5분 안에 결론을 내리면 예. 지금 김양래 이사님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요. 네. 망월동도 있고 또 그 소위 유적지라고 부르는 게 맞죠. 저희는 그러니까 사적이라고 그러죠. 사적, 예. 사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5.18 관련. 예. 그런데 광주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서혜성 작가님이 네. 작년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네. 그거를 우리 김영래 이사님과 서혜성 작가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광주 1980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서 80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쟁이라는 점은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는 지역 로컬리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가치. 광주 광역시가 아니라. 예, 광주 광역시가 아니라. 네. 그런 점에서 5월이라는 말과 광주라는 말은 생동하면서 살아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재 세력과 보수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측면이 많습니다만은 광주 스스로도 광주의 가치를 좀 지역화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세계적인 것이었는데 많이 봐주시네. 네, 원래부터 세계적인 것이었는데 그러다가 아시아적으로 됐다가 한반도적으로 됐다가 남한으로 됐다가 전라도로 됐다가 이제 강주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6년이 되었습니다. 강주 항쟁이 일어난 지 37년 됐죠. 37년. 예, 째입니다. 예. 37년째. 제가 가끔 여기 생각해 봅니다. 일제 36년 너무 길어서 친일했다고 그러는데 좀 비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36년 견딜만 하거든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의미를 지닌 광주가 사실 광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광주를 알리고자 해서 지금 우리 김양래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 대구, 대전, 저 강원도 고성 그리고 뭐 수많은 지역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했죠. 네. 그런 분들과 광주의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광주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기꺼이 광주 항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거나 혹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때로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도 있거든요. 돌아가신 열사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 함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가령 필리핀으로 혹은 뭐 말레이시아로 그런 광주 항쟁과 우리 산자에 따르라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니머리안 네, 니멀리안이고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이완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뭔가 아시아적 연대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적 연대 최소한 어떤 그런 기억의 연대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제안을 이제 우리 오창익 선생님하고 우리 김희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강주 5월 재단에다가 그런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2차례 모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저희 그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기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지 아직 말을 안 했죠. 5.18을 세계화. 네. 그 다음에 현재화. 네네. 또 한반도로 생각하면 전국화하기 위한 사업. 뭡니까, 이제? 뭐 망월동 걸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싸우다가 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일단 수념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부분에 그 걸상을 우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그런 그 망월동 5월의 정신에 동의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도 또 그 망월동 걸상을 함께 그 설치를 하고 그분이 오가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예.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제 붙일 때는 5월 걸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망월동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월 걸상 망월동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걸상을 만들자라는 말은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걸상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걸터 앉는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그 오늘날 헌정 질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광주에 걸터 앉아 있네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광주의 희생 위에 우리가 앉아서 이만큼 광화문에서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욕도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딘가 걸터 앉아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이죠. 꼭 그것이 1980년 5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거대한 강주라고 아까 5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간 동안에 강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주의 그걸 잊기 위해서 싸우고 혹은 돌아가시고 했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또 내지는 그런 기관들 사실 오늘날 헌정질서를 탄생시킨 건 현재 국회인데요. 국회도 사실은 강주와 유월항쟁 위에 걸터 앉아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그건 장소뿐인 거지 그 시간에 의자에 걸상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가 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광주에 있다. 5월과 6월 사이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디 국회 어디 어느 부분에라도 뭐 5월 걸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왜 5월 걸상이야? 그러면 이 헌정 질서 자체가 87년 체제라는 거 어디서 탄생했는가? 의자 이렇게 걸상이 하나 써 있겠죠. 여기에 그렇게 또 광화문에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느 지자체 같은데 네. 그런 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래도 뭐 첫 번째는 강주에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네. 첫 번째는 망월동이 좋겠다. 왜냐하면 망월동은 그 오시는 분들이 시원 같은 거고. 네, 시원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만약 이 사업이 잘 되면 네네. 이를테면 충남도청에 갔는데 네. 도청 앞에 어떤 곳에 5월 걸상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께서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경기도청 네. 남경필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있고 네.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걸터 앉고 네. 그리고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왜 이런 거냐면 네. 5월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다. 네, 망월 네. 그런 5월 걸상, 망월동 걸상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5.18 기념 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형태로 가는 지금 거겠죠?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5.18 재단이 이걸 주도한다면 이건 또다시 왜소하게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이건 그 전국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네. 위원회가 결정하고 그 위원회가 그 잘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5월 재단은 협조하고 네. 마중물로서 간사 역할.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네네. 그 5월의 문제에 있어서 5월 재단이 주도를 하는 순간 네. 이게 잘못하면은 또. 또 광주라고 하는 네, 지역에 네, 묶여버릴 수도 네,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5월에 그 대한 그동안에 그 뭔가 잘못된 상상 속에 묻혀버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건 가능하다면은 5월 재단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보조적인 역할.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그걸 요 뒤에서 이렇게 네. 아니 전 지원하는. 말씀 감사한데 그 평생 그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네. 상황 자체가 네. 안타깝고 화가 나네요. 뭐 어쩌면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이제 5월 걸상 뭐 건립위원회라는 게 이제 곧 출범하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방금까지 들으셨던 정말 걸상 같은 역할을 했던 5월을 기억하는 광주를 기억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텐데 서 작가님 두 가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위원회가 직접 걸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네. 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를테면 어느 네. 교회다 네. 이러면 네. 자기네 마당에다가 5월 걸상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종의- 되도록이면 우리랑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인증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증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협력해서. 물론 그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좋은 의자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그걸 제시하고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그 기관들이 고르고 네. 그걸 거기에다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겠냐. 그냥 걸상이 아니라 작품 걸상.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지에 밖에 있는 벤치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일부러 이제 뭐 우리 말을 살리지 않는 뜻에서 걸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자보다는 벤치에 가깝겠죠. 그런데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일 텐데요.
그런 이제 걸상의 디자인을 다 먼저 공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랑 가령 충남 도청도 다르고 네. 김의기 열사면 또 김의기 열사 특유의 가치가 표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창의성 있는 뭔가 우리는 어디 가서 걸상을 보면 한국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말고 똑같습니다. 좀 기능도 좀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저마다 그분들의 뜻을 5월의 뜻을 저마다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의해서 표현되었으면 다만 그 시작을 약간 망월동에 있는 구묘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네. 광주 시립묘지의 그 입구에 들머리에 그 우리 김영건 선생님 평생 광주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놀이개처럼 사용돼서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작을 해보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설레이는데 우리 김영래 선생님이 그 80년대 네. 5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 이 사진 자료집을 내고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을 이제 보급하는 걸 정말 수공업적으로 정말 안 되면 되게 하라 식으로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다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 매체를 통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일종의 미술 작품들이 생기는 미술 거예요. 작품이죠. 예, 예. 네. 걸상이라는 이름을 빌린 미술 작품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앉는 실제 실용성이 있어야죠. 비도 맞고 예, 눈도 맞고 그런 미술 작품을 통해서 광주를 기억하고 네.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네. 아주 멋진 프로젝트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5월 걸상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추진하실 분들을 모시고 청취자들께 일종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네. 1호, 2호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네, 네. 그때 구체적으로 또 더 자세한 계획이 생기거나 청취자들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주권자라는 거,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는 소중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보하고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5월 걸상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이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오늘 좀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영래 선생님 멀리 광주에서 오셨는데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 주시죠. 네. 아이고, 오다방을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5월이 왔습니다. 다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아마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힘들도 여러분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 5월 망월동 걸상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밀어주신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그래도 우신 거 아니에요? 주무신 것 같은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반갑고 5월의 정신이 지금 현재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국민의 염원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도 국민이 주인이었는데 핍박받고 살해당했고 지금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것이 총칼을 들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남용해서 했느냐라는 방법에 약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정의를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무시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의 촛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 작가님. 네, 여러분 그냥 5월 광주를 역사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엉덩이를 한번 느껴보자 말하자면 걸상에 앉아서 역사를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역사의 그 위에서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일상이 어떤 공간, 어떤 희생, 어떤 시간 위에 있는가를
한번 같이 깨우쳐보자는 뜻으로 사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록 시작합니다마는 10년, 20년 걸쳐가면서 또 다른 형태로 더 발전해서 결국 아까 우리 오창익 진행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월 광주를 개성하는 것은 이제 단지 역사 기록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위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시작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사실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길거리에서 실제로 민주주의, 또 인권, 평화, 공동체 등의 가치들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팟캐스트 오다방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서혜성 작가님, 김희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